장모님,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장모님이랑 참 닮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지난 세월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잠잠했던 기억 속 한 조각이 그날 밤 다시 떠오르기 전까지는 몰랐다. 사위와의 인연이 남편보다도 더 오래된 이야기일 줄이야.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3년 7월 서울 외과. 한낮에 햇볕이 아파트 베란다 창을 쨍하게 때리고 있었다. 한정자 여사는 작은 부엌 선반에 걸어놓은 수건을 짜며 살짝 찡그렸다. 습한 날씨에 벌써부터 몸이 무겁고 어깨가 결려왔다. 서아람 6살 손자는 거실에 깔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딸 유지는 출근한 지 오래였다. 정자는 어쩌면 오늘도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낼지도 몰랐다. 이 집에 온 지 3년 반, 처음엔 잠시 손주를 맡아달라는 딸의 부탁으로 들어왔지만 언제부터인지 정자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준호 사위는 책임감 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말이 적었고 정자에게 필요한 걸 묻거나 챙긴 적은 드물었다. 다만 눈빛 하나만큼은 늘 묘하게 진지했다. 그게 가끔은 불편했다. 정자는 점심으로 찬밥을 데워 된장국을 끓여 먹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삐걱 열리고 사위가 예상보다 일찍 퇴근해 들어왔다. 장모님, 하람이는요? 거실에서 그림 그리고 있어요. 정자는 허둥지둥 수저를 내려놓으며 일어섰다. 그런데 그날의 사위는 조금 달랐다. 입고 있던 경찰 근무복도 아니고 땀에 젖은 셔츠도 아닌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에 손에는 커다란 흰 봉투가 들려 있었다. 장모님, 잠깐 괜찮으시면 이거 좀 읽어봐 주세요. 정자는 얼떨결에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사진 2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낯선 청년 하나가 함께 웃고 있었다. 정자는 멍하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그 순간 사위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이 사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 아버지와 장모님이 이 사진 속에.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정자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기억 속에서 봉인되었던 여름날의 어느 장면. 그 청년은 분명히 자신이 대학 시절 교육, 실습을 갔던 중에 만났던 강사실에서 기타를 치던 음악 강사 서영준이었다. 서영준? 서준호 설마. 정자는 본능적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때 하람이 거실에서 뛰어나왔다. 할머니, 나 이 그림 봐봐요. 파란 하늘이에요. 정자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돌렸지만 손에 쥔 사진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 사진 속 남자와 지금 눈앞의 사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닮아 있었다. 한정자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와 사진과 편지를 책상 위에 조심스레 펼쳐두었다. 손끝이 자꾸 떨렸다. 사진 속 청년은 분명히 서영준, 그녀가 23, 실습 나갔던 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었다. 그는 그 학교의 정식 교사는 아니었지만 음악 강사로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던 청년이었다. 당시 정자는 음악교사 지망생이었고 형주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가르치던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스승과 예비교사 사이였지만 둘은 교무실 복도 끝 창문 밑에서 자주 짧은 대화를 나눴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정자는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그러나 그 감정은 늘 머뭇거리는 말투와 시선 속에 머물렀다. 그의 여름 실습이 끝나던 날, 그가 건넨 작은 종이봉투 안에 든 건 사진 한 장과 짧은 쪽지. 어디선가 선생님으로 뵙게 되길. 그리고 그 이후 정자는 교육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며 경북의 한 여고로 발령이 났고 그 청년과 다시는 마주칠 일이 없었다. 편지의 글씨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한정자 선생님께. 혹시 이 편지를 받으신다면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내가 오래도록 간직해온 이름은 당신이었습니다. 정자는 몇 줄 더 읽다 말고 손끝을 떼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형준 씨, 당신이 나를 기억하고 있었군요. 다음 날 아침, 사위 서준호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던 정자에게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 편지를 아버지가 유품 정리 중에 따로 빼놓으신 거라. 제가 직접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다. 혹시 당신 아버지 이름이 서영준 씨였나요? 준호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머니는 제가 어린 시절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서 절 키우셨어요. 정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무언가 결심한 듯 천천히 말했다. 그분과 나는 젊은 시절 잠깐 실습 중에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된 인연이었단 걸 이제야 알게 됐네요. 그날 밤 정자는 거실 한편 서랍장을 열어 자신의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을 꺼냈다. 노란색 표지에 희미하게 적힌 날짜. 1973년 6월 28일. 그리고 한 문장. 그 사람의 기타 소리는 여름 매미 소리처럼 귓가에 남는다. 그 사람 서영준. 정자는 일기장을 가만히 감싸 안았다. 시간은 그리움을 무디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감정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야 진짜 무게를 갖게 되는 법이었다. 거실 창밖엔 장마가 그친 서울 하늘이 구름을 걷고 있었다. 햇빛은 짙은 구름을 비집고 들어와 아파트 벽에 길게 스며들었다. 그 안에 앉은 한정자는 가만히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와 사진을 다시 꺼내어 펼쳐놓았다. 몇 시간 전 딸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무거운 표정으로 퇴근한 유진은 씻지도 않고 거실 한가운데를 멍하니 서성였다. 엄마, 이거 뭐예요? 정자는 무의식 중에 손으로 편지를 덮었다. 그러나 이미 유진의 눈은 사진과 글귀 위에 닿아 있었다. 사위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준호 아버지랑 엄마 예전에 아는 사이였다고. 유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롭게 깎여 있었다. 정자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얘 젊은 시절 실습 나간 학교에서. 그때 잠깐 말도 많이 안 섞었어. 그저 한두 번 이야기 나눈 사이였단다. 그게 다예요? 유진은 눈을 내려 깔며 말을 이었다. 근데 왜 엄마 그 사진을 그렇게 오래 갖고 있었어요? 왜 준호 아버지 유품에서 엄마 이름이 나와요?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해명할 수 있는 감정도 설명할 수 있는 추억도 아니었다. 그날 밤 서준호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정자의 방문 앞에 멈춰섰다. 문틈 사이에서 흐릿하게 들리는 소리. 그것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정자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형준 씨, 지금도 들리시나요? 그때 왜 말 안 하셨나요? 왜 이렇게 늦게? 조용한 오열이 이어졌고 준호는 문 앞에서 발을 뗐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음 날 서아람은 아침밥을 먹던 중 말했다. 아빠, 어제 할머니 방에서 누가 노래 불렀어요. 되게 조용한 노래였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정자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눈을 피했다. 밤새 불렀던 그 노래, 그건 50년 전 서영준이 그녀에게 기타로 들려주던 가을 편지였다. 지금은 남의 편이 되어 잊은 듯 살아가지만 노랫말이 가슴속에 남아 정자의 심장을 조심스레 흔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유진은 결국 말을 꺼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요. 사실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가끔 엄마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 정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나도 봤어요. 근데 그건 존경이에요. 엄마가 하람이를 돌보고 이 집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나 정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그건 단지 그게 아니야. 정자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떨렸다. 그녀의 가슴 깊숙이 묻어둔 감정이 지금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정자는 그날 저녁 일부러 늦게 거실을 정리했다. 하람이를 재우고 나온 뒤에도
식탁 위에 물컵을 2번이나 다시 닫고 가스레인지를 천천히 후쳤다. 그 모든 동작은 마치 생각을 피하려는 몸짓 같았다. 그러나 머릿속은 시끄러웠다. 서준호의 눈빛, 그 편지에 담긴 서영준의 이름, 그리고 유진의 말. 엄마가 저 사람이랑 무슨 사이였든 지금은 우리 가족이에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게 모두를 위한 거 아닐까요? 그 말은 맞았다. 모두를 위한 선택이라는 말, 너무도 익숙한 그 말. 정자는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다시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젊은 시절의 자신은 해맑았고 옆의 청년은 어딘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나도 왜 말을 아꼈을까? 왜 그 사람의 진심을 그렇게 쉽게 흘려보냈을까? 밤 10시가 넘은 시간, 거실 불이 꺼질 즈음 서준호가 퇴근에 들어왔다. 정자는 그대로 등을 돌린 채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장모님. 정자는 천천히 돌아섰다. 준호는 무언가 준비된 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젯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났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가끔 말하던 한정자 선생님이라는 이름을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이름을 말할 땐 꼭 어딘가 미안해하는 얼굴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미안함이 누구를 향한 건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정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준호 씨 그만해요. 우린 사위와 장모예요. 과거는 그대로 과거로 남아야 해요.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장모님과 이야기할 때면 제 안에 어떤 기억이 막 흔들립니다. 이게 제 감정인지 아버지의 감정이 남은 잔상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정자는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호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게 그냥 아버지를 그리워한 탓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자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사위의 고백은 어쩌면 감정이 아니라 기억의 잔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다. 그는 자신을 사랑했던 남자의 아들이었고 그녀는 그 남자의 이름을 평생 지우지 못한 여자였다. 그날 밤 정자는 창가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다. 한 장의 편지를 조용히 써내려갔다. 형준 씨, 당신의 흔적이 당신의 아들 안에서 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 감정을 이 세대에서 끝내고 싶어요. 사랑이 아니라 그저 이해로 남게 하고 싶어요. 정자는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 속엔 이미 접어둔 여름 원피스 2벌과 얇은 니트가 들어가 있었다. 비상약 손톱깎이, 그리고 그녀의 작은 노트 한 권까지. 서울 생활 3년 반, 그녀는 이제 이 집에서 잠시 멀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말없이 사라지는 게 제일 좋지.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감정 흔들지 않게. 그런 생각으로 가방을 닫으려던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유진이 들어섰다. 손엔 마트 봉지 대신 정자의 병원 진료 기록 봉투가 들려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가방 싸요?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어깨 상태 더 안 좋아졌다고. 정자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냥 좀 쉬러 가려고. 하람이도 방학이고 엄마도 좀 생각할 게 있어서. 하지만 유진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일렁이고 있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항상 엄마는 다 혼자서 결정해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아빠 돌아가실 때도, 우리 이혼할 때도. 지금도 이 집에서 엄마가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딸의 눈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유진아, 너도 바쁘잖아. 엄마 이야기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겠니? 그저 내 짐 되지 않으려는 거야. 짐이요? 엄마가 우리 집의 짐이면 난 도대체 누구 덕에 애 키우고 일 다니고. 유진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정자의 눈가에도 눈물이 번졌다. 그래. 나도 서운했어. 너도 내 말 한 번 안 묻고 고맙다는 말 없이 당연하듯 애 맡기고. 준호한테도 말은 없지만 눈빛에서 다 보여. 정자는 한 박자 쉬고 이어 말했다. 그 사람 아버지. 나 젊었을 때 잠깐 만났어. 아무 일 없었어. 그냥 마음이 잠깐 흔들렸을 뿐. 근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더라. 그게 죄라면 나도 벌 받으려 해.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게 왜 벌이에요, 엄마? 엄마도 사람인데.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구한테 설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미안해요. 엄마한테 너무 모질게 굴어서. 정자는 딸의 손등을 감쌌다. 딸의 체온이 너무 늦게 느껴졌다. 그날 밤 정자는 가방을 다시 열어 물건을 천천히 꺼냈다. 그리고 하람의 방을 찾아가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다. 하람아, 할머니가 너 정말 많이 사랑해. 혹시 할머니 며칠 안 보이면 그냥 바람 쐬러 갔다고 생각하렴. 그 순간 잠든 줄 알았던 하람이 눈을 뜨며 중얼거렸다. 할머니 어디 가지 마요. 할머니 없으면 우리 집 너무 조용해져요. 정자의 입술이 떨렸다. 그 말은 지금껏 누구도 그녀에게 해주지 않은 말이었다. 이른 아침, 해가 뜨기도 전 정자는 조용히 안방을 나섰다. 머리맡엔 작게 접어둔 편지가 하나 있었다. 하람이를 잘 부탁한다. 엄마는 조금만 바람을 쐬고 올게. 그녀는 아무 소리 내지 않으려 신발을 벗듯 신고 조용히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하지만 열리는 문보다 먼저 들려온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다. 장모님.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 서준호였다. 아직 잠기운이 남아있는 얼굴, 그 손에는 낡은 통기타가 들려 있었다. 정자는 그 기타를 보는 순간 본능처럼 입을 막았다. 그건 그녀가 20대 때 들었던 그 사람의 기타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아버지 유품 중에 이 기타가 있었습니다. 문득 장모님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현관 앞에 선 채 천천히 몸을 돌렸다. 서준호는 기타줄을 조심스럽게 튕겼다. 작은 진동이 공기를 가르며 조용한 새벽을 흔들었다. 그가 연주한 곡은 다름 아닌 1970년대 유행가 가을 편지였다. 지금은 남의 편이 되어 잊은 듯 살아가지만 목소리는 없었지만 그 음정과 박자 하나하나에 그녀는 과거의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었다. 기억 속 교무실 창가, 살짝 열린 창으로 불어오던 바람, 기타줄을 잡은 손끝,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던 눈빛까지도. 정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서준호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고 눈은 감은 채 기타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한 곡이 끝났을 즈음 정자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도 기타를 그렇게 쳤어요. 숨을 쉬듯이 아주 가볍고 담담하게. 서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전 아버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연주를 하면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을지 감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참 이상했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란 게 그래요. 때로는 물려받는 것도 있죠. 사랑도 외로움도. 준호는 기타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장모님 떠나시려던 거 알아요. 근데 하람이에게는 그 감정을 물려주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자의 눈엔 다시금 눈물이 차올랐다. 준호 씨나 감정이 헷갈렸어요. 당신을 보며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다 당신이 보이고. 이게 죄책감인지 위안인지도 모르겠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장모님께 부탁드립니다. 떠나지 마세요.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시고 지금의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그 말에 정자는 한참을 서 있었다. 기타 소리도 말소리도 없는 그 순간. 오직 두 사람 사이의 호흡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정자는 여행 가방을 다시 옷장 안에 넣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비상약과 여름 원피스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떠날 생각이 없었다. 딸 유진은 여전히 어색했고 말은 줄었지만 서준호와 정자 사이엔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마치 서로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이해한 후 각자의 벽을 허문 사람들처럼. 하람이는 매일 할머니의 옆을 졸졸 따라다녔다. 그리고 어느 날 정자에게 작은 손으로 종이 한 장을 건넸다. 할머니, 유치원에서 가족 발표회 해요. 할머니도 노래 하나 같이 해줘요. 정자는 당황스러웠지만 하람의 반짝이는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오른다는 것. 발표회 당일, 유치원 강당에는 가족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교사는 마이크를 정리하며 큰 목소리로 외쳤다. 다음은 서아람 어린이와 할머니가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무대에 오른 정자는 하람 옆에 조심스럽게 섰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기타 하나가 쥐어졌다. 바로 서준호가 건네준 그 기타였다. 아이들은 환호했고 관객석 한쪽에 앉은 유진과 준호는 숨을 죽였다. 정자는 깊은 숨을 내쉰 뒤 기타줄을 튕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오래된 동요 고향의 봄. 하지만 그 멜로디 안엔 정자의 감정이 실려 있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하람은 작고 귀여운 목소리로 따라 불렀고 그 순간 정자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이 무대는 누군가에게는 아이의 발표회일 뿐이었지만 정자에게는 젊은 날 놓쳤던 기회와 이제서야 다시 마주한 인연에 대한 조용한 고백이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졌고 하람은 기쁜 얼굴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공연이 끝난 뒤 유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엄마 예뻤어요. 이런 모습, 나 어릴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정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땐 엄마가 너무 바빴지. 삶을 사는 데만 바빠서 살아있다는 걸 잊고 있었거든. 유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 너무 늦게 서로 이해하게 된 거 아니에요? 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얹었다. 아니야. 이해라는 건 꼭 시간이 빠를 필요는 없어. 마음이 도착하면 그게 제일 빠른 길이지.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앞에서 서준호는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다. 장모님, 이거 작은 선물입니다. 정자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작은 음악 노트와 기타 조율기, 그리고 한 장의 수강 신청서가 있었다. 성인 취미 클래스 기타 초급반 동네 문화센터. 정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한테 이걸 왜? 준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기타 장모님 손에 있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그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세요. 아버지가 못다 한 소리를 장모님이 대신해 주세요. 정자는 아무 말 없이 수강 신청서를 가슴에 안았다. 그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풀려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그 기억에 갇히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2023년 9월 초. 선선한 바람이 창문 사이로 밀려오고 정자는 작은 문화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기타 초급반 첫 수업을 마친 날. 손끝엔 약간의 통증이 남았지만 그 고통은 오래전 살아있다는 감각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내가 다시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수업을 기다린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네. 정자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엔 지난 몇 주 동안 써내려간 짧은 일기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자신을 향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한정자에게. 당신은 평생을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왔지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 스스로의 이름으로 살아갈 시간이에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누구의 죄책감도 아닌, 그저 정자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자격이 있어요. 기타를 치는 손끝에도, 아이를 안는 품에도, 사위의 말 한마디에도 당신이 녹아 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지요. 그 오래된 여름날의 설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죄가 아니라 당신이 사람으로서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사랑했지만 멀어졌던 인연, 침묵했지만 남겨졌던 감정.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 여기로 데려다 줬습니다. 이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세요. 가장 먼저 당신 자신부터. 정자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귓가에는 수업 시간 중 한 수강생이 불렀던 기타 멜로디가 맴돌았다. 그 노래는 그녀가 젊은 날 흥얼거리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였다.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정자는 피식 웃었다. 괜찮다는 말. 그건 단지 슬픔을 감추는 말이 아니었다. 정말로 괜찮아졌다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자는 하람이에게 기타를 건네주며 말했다. 하람아, 이거 할머니랑 같이 배워볼래? 하람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기타 칠래. 부엌에선 유진이 밥을 하며 웃었고 서준호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 거실 구석에서 기타를 다시 꺼내 들었다. 작은 멜로디가 다시 집안을 맴돌았다. 그 멜로디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가족의 숨결이 되어 있었다. 며칠 뒤 동네 문화센터의 작은 연주회 포스터에 적힌 이름. 기타 연주 한정자. 그날 정자는 오롯이 자신의 이름으로 무대에 선다. 누구의 장모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정자라는 이름 석자로.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장모님, 저희 아버지와 닮았나요? 그 질문 하나로 시작된 감정의 여정.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내일은 더 따뜻한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